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밥에 대한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제 삶은 오직 밥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하루하루였으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밥은 안 먹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밥에 대한 집착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 계시지요. 하지만 이건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먹는 거에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결혼 전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요. 예쁘다고 하긴 애매하지만 참하다는 단어는 거의 제 이미지의 전부였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보고 참하다고 했어요. 제 성격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외모가 아주 참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의 내면은 약간 장난기도 있고 활발한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제 외적인 이미지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분위기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참한 이미지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저는 퇴근길에 가끔 회사 앞 약국에 들르는 일이 있었어요. 식염수를 사러 가거나 또 제 약을 받으러 가기도 했지요. 대학 병원이다 보니 근처에는 약국이 여러 곳 있었지만 저는 계속 이 약국을 단골로 다녔어요. 약사들과 직원들 인상이 좋아서 그곳이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처방받은 감기약을 받아 막 약국을 나오던 때였어요. 저기요, 약사 한 분이 저를 급히 따라 나오셨어요. 저는 뭘 덜 챙겼나 싶어 그분을 바라봤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서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퇴근 시간 맞춰서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지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길게 할 얘기가 뭐지? 머뭇머뭇거리자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 안심하세요. 손님분도 저희 약국에 여러 번 오셨었잖아요. 꼭 드릴 말이 있어. 그러니 연락처 부탁드려요. 저는 뭐 아예 모른다고 하기에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쭈뼛쭈뼛 전화번호를 주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미나 씨랑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날 만남을 가지기 전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모른다고 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다 안다고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싶은 거고요. 저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첫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남이라니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있기는 하세요? 미나 씨, 이 근처에 사시죠? 저도 집이 이 근처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미나 씨를 좋아하세요.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지나가다 우연히 보셨답니다. 미나 씨, 인상이 너무 좋아 자꾸 눈길이 갔대요. 그러다 저희 약국에서 또 보게 되신 거고요. 그 사람 얘기는 그래서 남자분 어머니가 저 아가씨 어떠냐 하며 저를 소개했고 본인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방문하기를 기다렸다 용기를 낸 거고요. 저를 전혀 겪어보지도 않으시고 두 분이 저한테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니 좀. 제가 주춤거리자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나면서 알아가는 거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미나 씨 만나는 사람 없으시면 저한테 기회를 줘보세요. 저는 당황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 말대로 그 사람은 매우 성실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끌려가듯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곧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 살 돈을 모을 때까지 시댁에 들어가 몇 년 같이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님 또한 약사셨고 같은 약국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고
남편은 직원으로 일하는 약사였던 거지요. 만나는 동안 의구심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한 조건이었거든요. 스펙이 좋은 여자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을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인 거지? 넌 별게 다 걱정이다. 친구들은 제 이런 말에 걱정도 팔자라며 놀렸어요. 저 또한 괜한 걱정 만들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었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자 시댁에서는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권하더라고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계속된 권유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자 시댁에서는 바로 저를 요리학원에 등록해 주셨어요. 학원이라기보다는 개인 교습처럼 요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었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도 꽤 이름이 있으신 분이셨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 담그는 법부터 나물 무침, 해산물, 고기 요리 등 모든 요리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요리하는 방법을 배운다기보다는 일부터 하나하나 터득해가며 배우는 방법이었어요. 거의 하루를 요리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배워야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스파르타로 배우고 나니 요리에 대해 빠르게 감이 잡혔습니다. 어느 정도 요리에 대해 감을 잡은 후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직장도 그만뒀던 터라 저는 거의 시어머니와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둘이 한가하게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외출도 하며 지냈냐고요?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반대로 저는 아주 빡센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이런 분위기에 제가 늦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어머님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 자기 전까지 요리와 뒷정리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지요. 일반 가정집에서 12첩 한식 밥상을 매일 차렸어요. 그것도 아침부터요. 그동안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건지 존경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요리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이셨거든요. 육수 내는 것부터 간 맞추는 것까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맛도 아주 좋았지만 요리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 끼마다 찌개와 국도 각각 있어야 하는데 하나가 매운탕이면 하나는 맑은탕으로 정하는 룰도 있었습니다. 나물도 아주 정확히 데치는 시간을 맞춰 식감을 유지해야 했고요. 계란 후라이는 반숙에서 살짝 더 익혀진 느낌으로 부쳐야 했어요. 이것도 정말 여러 번 빠꾸 맞고 다시 하곤 했지요. 김치도 적당히 익은 김치 따로, 매일매일 담는 겉절이가 따로 식탁에 올라갔고요. 고기 반찬도 몇 끼마다 다른 종류로 돌아가면서 올려야 하니 정말 다양한 요리 종류를 익혀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종류의 반찬도 많았지요. 사실 요리를 하다 보면 같은 요리를 해도 그날그날 맛도 다르고 조금 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항상 완벽한 식탁이어야 했습니다. 뭘 먹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집에서 요리는 엄청난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로운 나의 보금자리에서 잘 적응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요리법을 배우고 밥상을 차리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갈 때였습니다. 저는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의 일상은 밥상 차리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지요. 이게 절대 후다닥 하고 쉴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시아버님과 남편은 점심도 집에 와서 드셨어요. 그러니 새끼를 12첩 반상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만으로도 하루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만 차리나요? 메뉴 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요. 매일매일 장을 봐야 했어요. 그것도 세네 곳 들러 신선한 상품을 선별해야 했어요. 해산물이든 고기든 또 야채도 최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의 퀄리티를 높여야 했거든요. 밥은 매일 먹어야 하고 몇 끼 먹어야 하니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식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살아오신 건지.
또 나는 정말 매일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이제 슬슬 네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하렴. 네, 제가 혼자 새끼 밥상을요? 저는 자신 없어요. 지금은 자신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곧 할 수 있게 될 거다. 나도 결혼하고 근 30년을 혼자 해왔으니까 30년을요? 쉬지 않고요? 너도 할 수 있어. 다 하게 되어 있단다. 저는 이때 왜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셨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제가 앞으로 30년을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어질어질하더군요. 도대체 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삶에 어머님을 가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시집 오셨을 때부터 이렇게 밥상을 차리셨어요? 응, 처음부터 이렇게 드셨지.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었단다. 그냥 시댁에서 그렇게 하면 따르고 살 수밖에. 또 내 남편과 아들이 좋아하니 근하게 산 거지. 너도 자식 낳고 살다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자식 입에 좋은 음식 들어가는 거 보고 있으면 그게 세상 제일 뿌듯한 일이란다. 어머님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밥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차린 식단을 여러분께 들려드려 볼게요. 들깨 소고기 미역국, 조기 매운탕, 무갈치조림, 매콤 쭈꾸미 볶음, 새발나물 무침, 콩나물 고춧가루 무침, 무나물, 오이소박이, 육전과 소스, 겉절이, 익은 김치, 호두멸치 볶음, 버섯 탕수육, 돼지고기 가지튀김. 이 중 김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로 만든 반찬들입니다. 겉절이는 매일 아침 무쳐 새끼에 내놓았어요. 하루에 45가지의 요리를 하는 거예요. 식단 짜는 일만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그냥 익숙함을 넘어 능수능란해지면 가능합니다. 양도 최대한 남지 않게 딱 맞춰서 해요. 남은 음식은 절대 먹지 않기 때문에 양 조절도 정말 중요했지요. 남으면 다 버려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밤에 침대에 누우면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기절해버렸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정말로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회의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어요. 내 삶이 정말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밥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밥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면 금방 다음 끼니 준비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짜야 했어요. 꼴랑 네 식구 사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상하신 어머님 덕분에 요리하면서 얘기도 하고 토닥여 주시는 맛에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동안 버티신 게 용하신 거지요. 어머니, 저는 너무 놀라 119를 불렀어요. 어머니는 특별한 병명도 없이 몇 날 며칠을 못 일어나셨어요. 저는 어머님 옆에서 간호를 하며 병명이라도 나오길 바랬습니다. 어머니, 어서 정신 차리세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님을 간호했지만 차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간병인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간병인이 어머님 옆에 있을 테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간병인보다는 제가 있는 게 어머님도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이러다가 나랑 서준이도 같이 쓰러지게 생겼어. 우리 밥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부터 하거라. 어머님 없이 혼자 모든 집안일을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신데 밥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어머님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쫓겨나다시피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없이 혼자 하려니 무척 힘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지난 30년을 어떻게 버티신 건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이런 나날들이 제 앞에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공황이 올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시아버님과 남편은 어김없이 퇴근하시고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어머님과 하던 대로 시간 맞춰 따끈따끈하게 요리된 저녁을 세팅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 간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아버님 간이 안 맞으세요? 이 나물은 간이 안 맞고 이 나물은 너무 익혔구나. 아삭한 맛이 덜하지 않니? 네가 먹어보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초 더 삶고 덜 삶은 걸로 구분이 안 돼서요. 아버님은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밥을 드시는 듯 마시는 듯 하시다 일어나셨지요. 저는 남편에게도 물어봤어요. 당신도 그래? 이 나물 살짝 더 데친 거, 그 차이가 느껴져?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고 자라다 보니 차이가 느껴져. 나도 그만 먹을게. 아니, 반찬을 이렇게 많이 만들게 하고선 그 나물 하나 더 익혔다고 밥맛이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거야? 어머님도 아프신데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자.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제 노력이 들어간 그 아까운 반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들을 한데 섞어 양푼에 넣고 비벼 먹었어요. 남편은 물 마시러 나왔다가 저를 보더니 무척 놀라했습니다. 너 왜 밥을 그렇게 먹는 거야? 비빔밥 몰라?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남편은 계속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저를 이상한 사람을 보듯 바라봤어요. 너 음식 가지고 뭐 하는 짓이니? 언제 오셨는지 아버님도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음식이 많이 남아서 아까워서요.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요. 음식을 대하는 네 태도를 보니 아까 나물 맛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구나. 맞아요. 이 음식들 만든 사람도 저고, 어떻게 먹든 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맛도 저에게는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제 자유지요.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아버님 눈은 더 커지며 놀라워했어요. 그러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 또한 제 나름대로 이런 집안 문화가 맞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먹는 거에 목숨 걸고 살 일도 아니고 콩나물 더 익혀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지요. 그날은 일단 모두 입을 닫는 걸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셨고 저는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자 매 끼마다 아버님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간이 싱겁다고 하셔서 소금 한 꼬집만 더 넣어 무쳐드렸더니 이번엔 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란 후라이가 덜 익었다고 하셔서 딱 한 번 뒤집어 익혀드렸더니 이번에 많이 익혔다고 하셨어요. 일부러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니셨어요. 이 가족의 음식에 대한 기준이 그랬던 거예요. 딱 정해진 간과 익힘 정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사셨고 이제 막 시집 온 제가 그걸 맞추기 무리였던 거지요.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집 온 후로 어디 나들이 한번 못 가고 종일 음식만 하고 있는 이런 삶이 이 사람과 결혼한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결혼 이후 저희는 대화 한번 진득이 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음식 공장에 투입된 느낌이요. 남편은 저녁에 퇴근하면 밥 먹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저는 저녁상 정리에 냉장고 정리, 다음날 식당 구성까지 하고 나면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어머님은 어떤 정신력으로 그 긴 세월을 버텨오실 수 있으셨던 걸까?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짬을 내 어머님 병실을 방문했어요.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안색이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얼른 일어나세요. 집으로 오셔서 제 옆에 있어 주셔야지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라 미나야 미안하다. 내가 한없이 맑은 너를 우리 집에 들였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잘못된 거 안다. 바꾸려고 나름 여러 번 노력해봤지만 그게 안 되더구나. 어느 날 너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너의 그 참한 모습에 어쩌면 나와 이런 생활을 함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왔던 거야.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어. 어떻게든 내가 이 진절머리 나는 집착을 끊었어야 하는데. 어머니, 얼른 기운 차리세요. 그리고 저에게 힘을 보태셔야지요. 저도 어머님에게 힘을 보태드릴게요. 하지만 결국 어머님은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상심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다 가신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님은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건 그중 저 한 명이었던 것 같았어요.
넋을 놓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얼른 가서 저녁 차리고 오거라.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에 가라니요. 차려지는 대로 연락해라. 먹고 다시 오면 되니.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자리를 비우시는 건 밥 먹고 오는데 금방이다. 집이 코앞인데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는 밥이 돌아가신 어머님보다 중요한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 장례 기간에도 집에 들러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혼자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지인분들이 방문하시면 뭐라 둘러대기도 민망했지요. 그렇게 아버님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집에서 먹는 밥 생각만 있으신 것 같았지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땐 또다시 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밥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완강하셨어요. 하루라도 아니 한 끼라도 12첩 반상의 밥을 못 드시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행동하셨어요. 저는 조금씩 체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밥을 했습니다. 밥상에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요리를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정성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다. 조금이라도 완성도가 떨어지면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지요. 저는 조금씩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어머님의 빈자리도 저에겐 너무 컸고요. 곧 극심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병원에 들렀다 약을 먹고 자리에 몸져눕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남편과 시아버님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누워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너 저녁 안 차린 거야? 다 죽어가는 저를 보고 저녁 얘기 먼저 꺼냈어요. 저는 말할 힘도 없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누울 때 눕더라도 밥은 하고 누워야지. 아버지 저녁도 안 차려드리는 게 말이 되니? 나 위험이야. 입원하라고 하는데 약 먹고 참고 있는 거야. 그때 거실에서 아버님의 호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집에서 밥 하나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굶으라는 거야? 너 아버지 소리 들리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편히 누워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해놔야 한다고. 오늘은 좀 시켜 먹어. 근처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오던지. 나 앉아있기도 힘들 지경이야. 하지만 두 부자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불만을 쏟아내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어요. 여보, 나 몸이 많이 안 좋아. 병원에 좀 데려다 줘. 남편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이 문 열어? 어차피 지금 병원 가도 입원을 못하니 아버님 아침 차려드려. 여보, 지금 내 상태를 보고 말해.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아. 그럼 아침도 안 차리겠다는 거야? 아버지랑 나 어제 저녁도 못 먹었어. 그런데 아침도 안 차려준다는 게 말이 돼? 여보, 나도 마찬가지야. 나 죽 좀 끓여줘.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나보고 죽을 끓이라고? 너 제정신이니? 내가 어떻게 죽을 끓여? 당신 나 이대로 죽어가도 죽 안 끓여줄 거야? 그럼 사다라도 주던지. 이러다 탈진할 것 같아. 저는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이때 또 아버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러더니 잠시 후에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시애비 남편 어제 저녁부터 쫄쫄 굶기고 혼자 누워있다니요. 그게 도대체 어디 법도란 말입니까? 저희 친정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몸이 일으켜지질 않았습니다. 두 부자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나야, 너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아파. 병원에 좀 데려다 줘. 엄마는 그대로 저희 집에 달려오셨고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집구석에서 그동안 어떻게 버텼던 거니? 왜 미련하게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너무 속상하셔서 눈물을 계속 훔치셨습니다. 저를 입원시킨 엄마는 그 집에 있는 제 짐을 모두 친정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미련하다며 계속 분해하셨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랑 이대로 끝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 큰일 날 뻔했대. 그래서 저녁도 안 차리고 바로 입원한 거구나?
남편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나 크는 동안 단 한 번도 밥 거른 적 없으셨어. 아무리 아프셔도 밥은 꼭 차려주셨다고. 그게 아내 역할이라는 거 몰라? 오빠, 어머님 가엾다는 생각 안 들어? 죽을 듯이 아파도 배움 켜주고 밥 차렸을 어머님 생각해봤어? 당신도 아프면 자리에서 못 일어나잖아. 많이 아프면 회사도 못 가고 어머님도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아픈 걸 참으라는 거야. 일하는 거랑 고작 집에서 밥하는 걸 비교하는 거야? 밥하는 게 힘드니? 힘든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엄마는 참지 못하시고 제 전화를 낚아채셨습니다. 밥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어디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 부려먹을 생각을 해? 그깟 밥하는 거 자네가 하게. 자네처럼 대단한 사람이 그깟 밥 해보라고. 화가 차오른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뿐인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엄마는 왜 진작 말 안 했냐며 계속 분해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태라 그냥 쉬고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외출도 못하고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저를 마음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전 남편은 허울 좋은 스펙으로 부지런히 선을 보기 시작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나버린 상태여서 연결이 쉽지는 않았나 봐요. 그 약국집 마누라 12첩 반상 30년 차리다 아파 저 세상 같다. 며느리도 못 버티고 이혼했다. 아파 죽어가는데도 밥하라고 윽박질렀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소문은 암암리에 퍼져나갔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소문의 발단은 이모님이셨어요. 어머님 장례식장에 와서 주룩주룩 눈물만 흘리다 가셨었지요.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모님은 다 알고 계셨었나 봐요. 그날도 가시면서 제 손 한번 꼭 잡아주고 돌아가셨거든요. 넌 미련하게 살지 말아라. 자식도 없으니 이러고 살지 말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요. 그리곤 동생의 죽음이 원통하셨는지 그 집구석에 앙심을 품게 되셨지요. 12첩 반상해줄 며느리 얻는 게 쉽지 않자 요리해주시는 분을 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다들 며칠을 못 버티고 그만두셨지요. 요즘 누가 그런 비위 맞춰가며 그 집에 있겠어요. 새벽부터 저녁 뒷정리까지 하려면 꼬박 그 집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은 정말 많은 돈을 제시하고 나름 요리 실력 있으신 분이 들어가셨나 봐요. 하지만 요리 하나하나 트집 잡고 인격 모독까지 하자 그분도 미련 없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집구석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요리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그거라고 요리가 제 재능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그동안 해온 수많은 요리들을 하나씩 사진 찍어 놓았거든요. 레시피도 이미 다 숙지된 상태고요. 제가 하나씩 올리자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새로운 요리와 레시피들이 넘쳐났으니까요. 거기에 제 플레이팅 스킬을 더해 제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시켰지요. 저는 단시간에 인플루언서가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아픔으로 묻어두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되었겠지요. 연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저를 가다듬고 있어요. 한 번은 그 부자를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누군가 멀찍이서 저를 삿대질하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둘은 퇴근길이었는지 나란히 걸어오고 있더군요. 제가 피할 이유 있나요? 신경 안 쓰고 지나가려는데 저를 잡아 세우더군요. 너 잘 살고 있나 보다? 얘기 못 들었어? 나 아주 잘 살고 있어. 너 어머니한테 배운 요리 결국 그걸로 먹고 살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이런 식이면 양심은 있는 거야? 그깟 요리 뭐 대단한 거라고. 그깟? 당신이랑 아버님이 항상 입에 달고 살던 말 생각 안 나? 그깟 요리한다고 힘들어하냐고 했던 말들 벌써 잊었어? 당신도 해. 그동안 먹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야. 그깟 거 오빠한텐 어려운 일도 아니겠지. 그런데 얼굴이 심하게 헬스카다. 12첩 반상 먹는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아. 라면도 못 먹은 얼굴 같아. 그렇게 안쓰러운 얼굴로 한번 바라봐주고는 지나쳤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살면서 못했던 말 제대로 해준 것 같아서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긴 세월 참고 살아오신 어머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요. 어쩌면 어머님이 이 사람들을 세상과 동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도요. 어머님도 처음엔 날개짓을 하셨겠지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 자포자기 하셨을 것 같아요. 부디 이제는 편히 쉬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도 잘 살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이나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시길 바랄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